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국세청에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료를 많이 내고 있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자료가 나왔습니다. 해당 자료는 제가 봤을 때는 양도 굉장히 풍부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부담하시기에 굉장히 좀 적은 금액입니다. 스타벅스에 가서 이것저것 토핑을 좀 올리고 벤치 사이즈로 좀 크게 하면은 그거보다 더 싼 가격, 한 권에 7,000원에 국세청에서 주택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이걸 제가 오늘 제 채널에 공유를 드렸더니, 텔레그램 채널에 공유를 드렸더니 분명히 제가 아침에 9시 정도에 공유 드렸을 때 지금 주문하면 3월 10일 날 발송이었는데 점심 먹고 와서 다시 해보니까 3월 16일로 바뀌더라고요. 그만큼 아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좀 기다리시기 좀 불편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7,000원이라 하더라도 내 돈 내기 싫은데 그러신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보도자료에 나온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미리 보는 국세청 주택과 세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는 자, 여기 보시는 국세청 자료 사이트를 가시면 되고요. 검색창에서 그냥 국세청 치면 되고, 아니면 주소창에서 nts.go.kr 하면 됩니다. 자, 여기 사이트 다 가신 다음에 보도자료를 누릅니다. 보도자료를 누르면 이렇게 딱 나옵니다.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부동산 납세과에서 담당 부서고요. 자, 작성일자 3월 4일이죠. 3월 4일이죠. 여기 보시면 조회수가 뭐 다른 거 좀 높구나. 죄송해요. 여기 3,600 나오고 다른 거 좀 적었어야 되는데, 세 자리여야 되는데 높네. 다른 것도 약간 민망한데, 자,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 참고자료 해가지고 9페이지가 이렇게 나와 있고, 여러분들 이걸 쭉 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당연히 여기 밑에 보면은 파일도 있습니다. 파일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요 질문 질의사항에 대해서 책 내용 중에 일부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너무 보시기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씩 다 뜯었습니다. 잘했죠? 그래서 하나씩 다 잘라서 여러분들 좀 보시기 편하게 PPT로 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이렇게 신속하게 좀 기사를 공유하거나 짧게 할 때는 제 텔레그램에서 주소를 공유를 하곤 하는데, 그 주소는 제가 고정 댓글 그리고 본문 더보기에서 제가 공유를 드리도록 하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그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대화창에는 제가 지금 하나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 참고자료 3월 4일부터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요. 주택과 세금 책자 발간인데, 자, 발간 배경을 한번 보시죠. 자, 국세청은 주택과 관련된 각종 세금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를 돕고 납세 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주택과 세금 책자를 제작 발간했습니다.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에 대해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주택, 보유, 이전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세금의 소관 부처가 달라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관 부처가 굉장히 다르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행안부와 협업해서 행안부가 이제 지방세, 취득세 그쪽이거든요. 재산세하고. 그래서 행안부와 협업해서 주택 관련 세금을 한 권에 담은 책자를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세, 양도세, 그리고 상속증여세 및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방법까지 했다고 합니다. 엄청 많죠. 좀 한편으로는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진작 이런 게 좀 나와줬어야 되는데, 작년에 백문백답도 나오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그냥 이거 책 보시고 상담 오진 마세요, 설마 그러진 않겠죠. 과세당국에서 그런 용도로 제작하신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 좀 도움되라고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나오면 어차피 인터넷에도 이제 홈페이지 사이트에도 이제 올라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홈페이지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도 한번 추가로 계속 백문백답, 우리 제가 영상 다 한 것처럼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의 취득, 보유 등 단계별 적용세법 및 관련 부처,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자료는 주택과 세금 국세청 자료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자, 출처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들어가는데 이건 지방세법이고, 보유 단계에 있어서는 재산세가 나오는데 이것도 지방세법이고, 이 두 개는 행안부에서 담당한다는 거예요. 진작 좀 이렇게 해주지. 자, 그리고 보유 단계에서 종부세가 나오는데, 요게 이제 보유세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국세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야, 이거 신기하다. 보통 보유세 하면 재산세하고 종부세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매년 5월달에 세부담을 해야 되는 이 주택임대소득이 제3의 보유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보유세는 아니지만 보유세라고 생각을 하시고 같이 알아두세요라고 했는데, 와, 진짜 여기 보유 단계 3개가 딱 들어갔네. 설마 국세청 관계자분들께서 설마 채널 제네시스 박을 보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저는 반대로 국세청 자료를 잘 보고 있습니다.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전 단계에서는 소득세법,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상속세 및 증여세, 이게 나오는데, 이거 혹시 두 개 구분하는 거에 가장 큰 차이는 아시나요? 우리 똑똑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절천분들은 잘 아실 건데, 양도 같은 경우에는 유상, 대가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상속, 그리고 증여 같은 경우에는 대가가 없어야 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쪽은 행안부, 지방세니까 행안부 협조를 했다는 거고, 이쪽은 국세니까 국세청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는 건데, 한 가지 제가 희망하는 사항이 있다면은, 제발 그 다음에는 주택임대 사업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주택임대 사업자야말로 이게 얼마나 혼재되어 있는지, 진짜, 정말,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꼭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나온 것도 나오더라도 늦긴 늦는데, 자, 어쨌든 주택과 세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계속해서 보도자를 보면은 여기 보시면 올해 처음으로 발간하는 주택과 세금은 처음으로 발간한다는 거예요. 물론 국세청에서 그 이전에 계속해서 이런 비슷한 책자는 발간을 했어요. 뭐 부동산과 세금, 그리고 뭐 일반적인 뭐 세금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세금 관련된 책자를 이렇게 발간했었는데, 주택과 세금 관련해가지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각각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세액 계산, 그리고 계산 사례, 주요 질의회신, 예규 판례도 함께 수록을 했고, 21년 개정 내용 상세히 반영, 저도 기대가 됩니다. 아직 받아보지 못했지만. 자, 그리고 특히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해 배포한 주택세금 백문백답 자료 중 문의가 많았던 복잡한 사례에 대해서 도표 그림을 활용해서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라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7,000원. 자, 그래서 서점에 가서 좀 일찍 사는 것도 방법일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언제 이용하실 수가 있냐면 3월 4일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매. 아, 오프라인 구매도 있구나. 그러면 서점에서 한번 좀 봐야 되겠네. 집 앞에 서점 빨리 가봐야 되겠는데. 방문 구입 시 재고 현황 또는 서점 출판사 판매 사정에 따라서 구매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꼭 체크를 하시면 좋겠고, 향후에는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이북으로 제작해서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기 있는 내용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세무사님이라던가 국세청 스스로 자체에서도 아마 뭔가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도 좀 보시고, 제 것도 좀 보시고, 혹시 뭐 제 거 영상 중에서 틀린 것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 도움 받고 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나 봐요. 지금 이게, 그래도 어느 정도 얼추 책 모양하고는 맞춰가지고 하는 건데, 저는 어디서 어떤 부분을 중점 있게 봤냐면 이게 가운데 이렇게 있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페이지가 꽤 될 것 같아요. 페이지가. 자, 그래서 요거 좀 약간 기대되는데, 자, 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주택에 대한 취득세. 취득자금. 자금 출처 이거 나오겠죠? 자, 보유와 관련된 세금. 재산세, 종부세. 여기는 이제 두 개만, 원래 이게 보유세니까. 자, 그렇지만 제3의 보유세라고 할 수 있는 임대 관련된 세금, 임대소득세. 아마 3편이 꽤 어려울 거고요. 3편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되는 게 건강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 4대 보험은 세금은 아니잖아요. 부족한 거는 채널 제네시스 박에서 보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잠깐 홍보했어요. 자, 4편은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그리고 5편은 무상이전, 증여, 상속 관련된 세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책자 소개는 했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부담 없는 가격이시니까 한 권씩 가지고 계시면서 좀 필요할 때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이거 공유 드렸더니 몇몇 분들께서는
지인들한테도 선물하려고 뭐 여러 권 샀다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갑자기 무슨 국세청 책 파는 사람처럼 돼버렸는데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계속해서 이런 거 보니까 그래도 정부에서 나온 이런 책자들이 여러분들 그래도 보시기에는 부담이 안 되실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고 일단 좀 궁금하죠. 어떻게 생겼는지. 근데 저도 아직 받아보지는 당연히 못했고 지금 대부분 다 모르실 거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보도자료에 보니까 몇 가지 이렇게 추려놨어요. 이런 이 책자에 있는 몇 가지 사례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 보도자료에 넣었는데 오늘 남은 시간 이거 설명드리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백문백답은 제가 영상을 한 7, 8개로 나눠가지고 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는데 이 보도자료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조금 스피디하게 해가지고 오늘 다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책자 나오고 나면은 그 내용 봐가지고 공유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이 너무 많이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스트레스도 받고 힘드실 텐데 계속해서 바뀌는 죄송해요. 계속해서 바뀌는 개정세법 그리고 최신 내용은 저희 채널 제네시스박과 함께 하시고 조금 더 상세 깊은 좀 심도 있는 내용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멤버십 절친분이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월 제가 정제된 레포트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3월부터는 명사 초청 제가 특강을 하고 있죠. 이제 지인 세무사님들을 초대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번 달 3월 달에는 양도세 파트를 설명드릴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광고 끝났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취득세입니다. 자, 문제 읽고 제가 설명드릴게요. 간단한 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합원 입주권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거냐? 자, 이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데 조합원 입주권에 의한 주택 취득은 유상거래로 인한 취득이 아닌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조합원 입주권은 원시 취득이니까 저 멀리 간다는 거죠. 옛날로. 그래서 소유주택과 무관하게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입주권 취득세가 얼마냐 이거예요. 입주권 취득세, 입주권. 그러니까 입주권 자체는 중과가 안 들어가는데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입주권 같은 경우에 이제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 입주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고 해서 곧바로 거기 위에 있는 주택을 허물지 않아요. 좀 시간이 있다 허물거든요. 그럼 주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취득하면 어떻게 된다? 그때는 또 주택 취득세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중과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런 보도자료나 책자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건 좋은데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이거 하나만 보고 무조건 중과가 안 들어간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덧붙이면은 입주권 같은 경우에 2020년 8월 10일 이후에 취득을 하면 입주권 자체는 중과가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건물이 허물었다면, 주택이 없다면, 그런데 그 입주권이 취득세 주택수는 카운트가 되죠. 그래서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그 다른 주택이 취득세 중과가 될 수 있는 발목을 잡을 수는 있다. 이거 많이 설명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 정도만 설명드릴게요. 뭔 소리야 그러신 분들은 제 기존 영상 보셔야 돼요. 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인 아파트를 5억 원의 유상거래로 취득했다. 이때 전체 취득세가 얼마 되는 거냐. 자, 일단 금액이 얼마예요? 5억이죠. 실거래가 한 이 5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나오는데 별다른 말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치고 그럼 6억 이하니까 1%예요. 1%인데 1%니까 여기 취득세 5억에서 1% 나왔는데 전용 면적이 85를 초과했죠. 그러면 뒤에 붙는 서택스라고 해요. 그 부가세가 조금 약간 더 높아요. 가지고 토탈 1.4 정도 나와요. 만약에 이게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면은 1.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550만원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 8월 10일 이후에 샀거나 아까 여기 나왔던 입주권 같은 거 샀다 그러면은 잘못해서 3주택 취득세 중과되거나 4주택 돼버리면 12% 나와요. 그러면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겠죠. 자, 어쨌든 요거는 뭐 간단하게 넣었는데 뭐 굳이 이런 것까지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취득세 되게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실제로는 되게 복잡해요.
네, 책에는 더 자세하게 나와 있겠죠. 지금 이거 맛보기니까. 자, 주택을 2명 이상, 이제 보유세로 갑니다. 주택을 2명 이상 공동 소유했습니다. 재산세 혜택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 왜 그러냐면, 주택분 재산세는 개별 또는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전체 일단 한번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소유자가 공동으로 있다, 그럼 지분별로 똑같이 그냥 안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세효과가 없어요. 그런데 양도세나 종부세는 왜 공동명의 하면 유리하냐면, 해당 명의자별로 갖고 있는 지분을 나눠버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덩어리를 나눈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세금 계산 들어가니까 좀 줄어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취득세하고 재산세는 공동명의 한다고 해서 세금이 줄어들고 그런 거 없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좀 약간 응용해서 재산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재산세를 줄이려면 거의 유일한 방법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거죠. 다만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는 2채 이상 등록이에요. 2채 이상. 딱 하나만 등록하면은 재산세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서 아직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앞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나요? 이거는 좀 약간 되게 특수한 케이스겠죠. 자, 상속 재산에 대해서는 피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그 용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법률 용어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상속인은 누구고 피상속인은 누구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니까 아직 살아있는 분들이고, 피상속인은 돌아가신 분, 여기 사망자인데, 이거 외우기 좋은 방법 알려드릴까요? 약간 좀 유치하긴 한데, 피상속인이 사망자잖아요. 그러니까 피토하고 사망했으니까 피상속인이 사망자, 돌아가신 분. 네, 빨리 할게요. 자, 상속재산에 대해서 피상속인 명의에서 상속인 명의로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된 상속자에게 일단 재산세가 부과된다라는 거죠. 이거는 좀 약간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만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주된 상속자라고 한다면 상속자들 간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을 말하며,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은 그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주된 상속자가 되며, 역시 장유유서입니다. 재산세 납세 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별도로 납세자가 종부세에 신고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리 없는데, 종부세 고지서가 나왔는데 정부에서 부과를 했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별도로 하겠다. 그러면은 별도로 할 수 있어요. 별도로 할 수 있다. 신고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별도로 신고할 수 있고, 그 신고를 하면은 고지된 그 금액은 취소가 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소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할 수는 있는데 틀리진 마라 이거죠. 좀 약간 당연한 이야기죠. 자, 계속해서 갑니다. 문제 4번. 잠깐만. 문제 4번인데 답 3으로 돼 있네? 이건 좀, 이거 좀 너무 그러지 않습니까? 갑자기 문제 풀기가 싫어지는데요? 어떡하죠? 예, 일단 할게요. 자,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까? 자, 다시요.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이 가능한가요? 어떻게 될까요? 자, 세대원 중 한 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했을 때, 그러니까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로 갖고 있을 때만 종부세 계산할 때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 가능한데, 자, 배우자와 1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1세대 1주택자 규정 적용을 신청한다. 그러면은 단독 명의인 것처럼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본공제 9억 및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게 이제 올해부터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 9월 16일부터 9월 30일, 요때 이제 원래 종부세 합산배제 신청하는 날이거든요. 주택임대 사업자들. 근데 그때 1세대 1주택이면서 공동명의 사람도 신청하라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공동명의 그냥 그대로 상태로 그냥 토탈에서 12억 뺄지, 아니면은 나는 단독주택으로 해서 기본공제 9억에다가 추가 세액공제 있죠. 고령자, 장기, 그것도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아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다?
결론은 공동명의가 이제 장땡이다. 제일 좋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벌써 우리가 취득세 끝냈고요. 보유세 끝냈고요. 그리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제3의 보유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게 나왔습니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세는 전월세 신고제와 맞물리면 굉장히 큰 파급 효과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죠.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 해당하나요? 그리고 주택수 계산 방식은요? 형제가 가지고 있네요. 형제가. 가족이긴 하죠. 자, 일단 고가주택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고가주택은 갖고 있는 지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금액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공동소유자 간의 합의를 봐가지고 한 명한테 임대수익을 몰아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면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이 형제가 만약에 별도 세대다 그래 보내면은 이게 이제 주택수가 다 들어가서 좀 주택수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세대면은 어차피 같은 세대 아니니까 합치면은 1주택으로 되는 거죠. 뭐 0.5, 11 해가지고 없던 집이 생겨서 두 채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말은 되게 쉽게 나오잖아요. 공동 소유자 간의 합의로 1인을 임대 수입의 교속자로 정하면은 뭐 한 명이 가진 걸로 할 수 있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너무 쉽게 많이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저희가 5대5인데요. 뭐 남편한테 다 몰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막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전에 약정서도 적어야 되고 그에 관련된 증빙도 필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 집을 임대 주고 있는데 월세를 받는다. 그러면 그 월세가 다 한쪽으로 와야 되는 거죠. 참고로 고가주택이 임대소득에도 나오고요. 뭐 양도세도 나오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고가주택 하면은 공시가, 기준시가가 9억이 넘는 주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단 하나, 양도세만 실거래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외우시면 편합니다. 자, 2번이 재밌죠. 자, 주택 취득할 때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보대출에 대해서 당연히 이제 이자가 나가겠죠. 근데 그 담보대출 받은 그 집을 세를 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임대소득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이 됩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다만 주택임대 총 수익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관성이 있는 이자만 경비에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에 대해서 담보대출을 받고, 근데 A는 실거주하고 있고 B에 대해서 세를 주고 있고 B는 대출이 없어. 근데 A에 받은 대출 이자를 B에다 집어넣어서 경비 처리,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직접 연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서만 필요경비에 산입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직접 사용이 안 된 대출이라면 당연히 산입이 안 되는 거고, 다만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이거 당연히 안 되겠죠. 왜냐하면 누군지를 명확히 해야죠. 그래서 그 이자에 대해서, 제가 빌려준 채권자에 대해서 또 소득세 매겨야 되거든. 그래서 아무튼 불분명한 거를 우리 세법은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 벌써 이제 양도 단계로 왔네요. 진도 잘 나가고 있죠. 책도 나오면은 이렇게 한번 빨리빨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도 쪽으로 봅시다. 자, 2020년 8월 3일 매매로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을 2021년 10월 2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자,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잘 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세요. 밑에 보지 마시고. 여기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그냥 주택으로 해도 돼요. 주택으로. 대신 분양권은 안 되고, 분양권은 얼마 나오는지 또 해드릴게요. 자, 조합원 입주권 하셔도 되고요. 주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2020년 8월 3일 했대요. 그리고 나서 2021년 10월 달에 양도한다. 양도세 세율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자, 몇 프로 나올까요? 자, 제가 그림 그릴 동안 한번 맞춰보세요. 자, 2020년 8월에 주택 또는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년 10월달 요때 양도를 하는 거죠. 자, 양도세 세율 몇 프로?
정확하게 아시네요.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날짜가 언제냐면 2021년 6월달입니다. 자, 요 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취득일로부터 1년 미만이면 70% 나오고요. 1년에서 2년이면 60%가 나와요. 그리고 2년 이상 돼야지 기본 세율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 날짜가 언제예요? 요 날짜 2021년 10월달. 2021년 10월이고 취득일이 2020년 8월이니까 2년이 안 됐죠. 2년이 안 됐으니까 몇 프로? 60%. 60% 나오죠. 60% 나오죠. 2020년 8월은 그래도 1년이 되는 날짜가 2021년 8월이니까 그나마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2019년 8월인 사람, 2019년 8월은 당하기 딱 좋죠. 다시 그림으로 가볼까요? 2019년 8월 어떻게 돼요? 자, 2019년 8월 이 사람이 당하기 좋다니까요. 자, 2020년 8월인데 2년이 되려면 2021년 8월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딱 요때 해필 7월달 요때 파는 거지. 2년 됐어 안 됐어? 안 됐잖아요. 그럼 몇 프로? 60%. 이거 당하기 진짜 좋겠죠. 그래서 19년 하반기에 취득하신 분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19년 하반기에 취득했다가 작년 20년 하반기 넘어가니까 1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난 기본세율이라고 딱 머릿속에 박아져 버린 거지. 그래서 나는 기본세율이야. 6에서 42%.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올해 1월 됐으니까 6에서 45%. 뭐 까짓 거 45% 나 해당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잘못하다가 2년 미만 돼서 60% 나간다는 거죠. 진짜 조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바꿔보죠. 조합원 입주권이 아니라 분양권이다, 분양권. 비조정 분양권이다. 비조정 분양권. 자, 비조정 분양권을 2020년 8월에 사가지고요. 2021년 10월에 팔았어요. 몇 프로? 양도세 몇 프로? 비조정. 규제 지역이 아닌 비조정. 규제 지역이 아닌 비조정 분양권을 2020년 8월에 사고 21년 10월달 1년 넘어서 팔았습니다. 얼마일까요? 양도세. 분양권 21년 6월 넘어가면 무조건 1년 미만 70, 1년 넘으면 60. 조정, 비조정 상관없어요. 무조건 60. 무조건 60이다. 제가 왜 이거를 질문을 하냐면, 왜 요즘에 저한테 그렇게 질문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비조정 분양권 하나 사가지고 단타 좀 치려고 그런다. 괜찮겠냐? 최악의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최악의 케이스. 자, 21년 6월이 넘어가면 분양권 같은 경우는 지역 상관없이 1년 미만 70, 1년 넘어도 60, 설령 10년이 된다 해도 60. 아시겠죠? 일단 요거를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투자자 돈을 어떻게든 굴리려고 비조정, 미분양 지금 뜨끔한 분들 계시죠? 야, 이걸로 좀 단타 좀 쳐봐야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요런 시기에 산다는 거죠, 요런 시기. 근데 이분이 보유주택이 뭐였냐면 1번이 강남 고가주택이었어요. 그리고 2번을 분양권을 이렇게 살려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잘 보세요. 2번 분양권을 취득한 순간 취득세, 양도세, 주택수가 곧바로 2주택이 되죠. 올해 1월부터는. 자, 그리고 나서 이거 미분양 분양권 뭐 얼마나 되겠어요? 오르긴 하겠지만
이거 오르는 거 올라도 한 6월 넘어서 팔면, 아니 지금 사서 6월까지 뭐 얼마나 오르겠어요. 약간 좀 묵혀서 팔아야지. 묵혀서 판다고 6월 후에 팔았더니 70%, 70%, 60%다 뜯기는 거지. 정부한테. 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 그쵸? 더 중요한 게 있지. 그렇게 해서 나는 77%, 66%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세금 다 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강남 고가주택 이게 다시 세팅이 돼. 리셋이 돼. 리셋. 왜? 최종 1주택이 돼버렸잖아. 최종 1주택이. 그럼 이거 비과세 받으려면 최소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해야 돼요. 완전히 전략이 완전 흐트러질 수 있어요. 분양권 조금 약간 용돈벌이 좀 하려다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약간 물론 극단적인 케이스로 강남 고가주택 잡았는데 실제 이런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저한테 질문하신 분이. 진짜 안타까워요.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조심하세요. 분위기가 좀 숙연해졌죠. 자, 양도세 문제 2번 갈게요.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계산은 언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최종 1주택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이거 관련해서 제가 이번 책자에 어디까지 좀 설명되는지 굉장히 저도 궁금하고 기대도 되고 그러는데 약간 좀 슬픈 예감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 이거 관련해서 뭔가 해석이 나와줘야 되는데 뭐 나온 게 없거든요. 물론 작년 20년 2월 달에 기재부에서 쟁점 7가지 나오긴 했지만 또 이슈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무튼 3월달 멤버십 특강에서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 오신 세무사님하고.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이라는 거예요.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다주택에서 다시 일로 간 게 아니라 21년 1월 1일 해 바뀔 때 이미 나는 1주택이었다는 거죠. 이러면 최종 1주택 적용 안 되잖아요. 보유기간은 해당 1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하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최종 1주택 적용 안 받으니까. 그리고 거주기간은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자, 요 두 줄은 내가 올해 1월 1일 새롭게 시작했을 때 1주택 상태라면은 그냥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다주택 상태에서 최종 1주택이 되는 날이 올해가 아니라 작년이면은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밑에 보충 설명 남아있죠. 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후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제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자, 이거 보시면 이 두 개가 완전 극명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자, 똑같은 케이스인데 이 파란색이 21년 1월이에요. 자, 그런데 케이스 사례 1은 뭐냐면은 내가 다주택이었다가 1주택자가 됐는데 21년 1월 1일 되기 전에 요때 1주택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살았어. 오케이. 야, 너는 괜찮아. 너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1주택도 당초 취득일로 가요. 당초 취득일로. 그런데 이 사례 2가 문제지. 자, 내가 다주택자인데 똑같이 1주택이 되는데 요때 한 거야. 요때. 21년 지나서. 그러면 너는 죽음이죠, 죽음. 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다시 최종 1주택이 되는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요때부터 이때부터 플러스 2년 보유. 근데 만약에 이 최종 1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당시에 취득했어? 그러면 거주. 환장하는 거지. 내가 그 전에 2년 비과세를 받으려고 2년 거주했다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해 되시나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이슈들이 나올 것 같아요. 사실 이번 책자에 저게 얼마나 들어갔을지 저도 좀 고민이긴 한데 궁금하긴 한데 좀 많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뭔가 가이드가 명확히 나와야 되는데 혹자는 제가 알고 있는 세무사님은 백문백답으로 안 된다. 300문 300답 정도는 좀 나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상증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증세.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자,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주택의 가격은 어떻게 평가를 할까요? 원칙은 시가입니다. 원칙은 시가. 원칙은 시가인데, 그 시가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가 쓰여요. 여기 나오죠. 증여 당시의 시가란다. 증여 당시의 시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하는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해당 주택의 매매 감정, 수용가액 등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전에 6개월부터 증여일 후에 3개월까지의 매매, 감정가, 뭐 수용가 이런 것들을 시가로 보고 있고, 만약에 평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면적 위치 등이 동일 유사한 주택의 매매 가액 등도 시가에 포함된다. 그러니까 비슷한 것들이 팔렸다면 이것도 보겠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아파트 있잖아요. 아파트는 규격화되어 있잖아요. 규격화되어 있고 같은 층이고 같은 평수면 옆에가 팔려버리면은 그게 좀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매매사리가가 시가로 들어가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무조건 뭐 기준시가, 공시가 넣어버리면은 문제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주택의 신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가격으로 평가한다. 이거는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렇게만 아시고 그래 뭐 기준시가로 하지 뭐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을 잘 써야 돼요. 내가 파는 주택의 유형이 뭔지, 그리고 최근에 팔린 가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다 따져가시면서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특히 증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 끼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부담부 증여. 주택을 증여하면서 담보된 채무를 함께 이전합니다. 세금 어떻게 됩니까? 부담부 증여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도 막 사례로 막 말씀드리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담부 증여라는 거는 주택을 증여하면서 주택에 담보된 채무, 부채, 이 부채라는 게 진짜 담보대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보증금, 전세보증금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이거 말로 써 있어서 어렵기 때문에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림 한 번만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면, 자, 이렇게 집에 주택 가격이 있고, 이게 이제 보증금이 있는데, 주택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보증금이 4억이다. 그리고 나머지가 6억이다. 이런 경우에 이 10억 중에서 보증금 4억, 이 부분이 양도세가 나오고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이 증여세가 나오는데, 이 증여세는 당연히 수종자가 되죠. 그리고 수종자는 여기 증여세에다가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양도세는 증여한 사람, 넘긴 사람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가족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게 증여 넘긴 사람, 그리고 이쪽은 증여를 받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요걸 이제 전부 다 이제 보셔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히 부담부 증여는 최근에도 세무검정 나왔었죠. 부담부 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전사를 입력해서 사후관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잘 해라. 이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말 그대로 부담부 증여는 여기 있는 채무를 다 이렇게 떠안아서 증여받은 사람이 이거를 갚아야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증여가 넘긴 사람이 채무가 없어져서 양도세를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여받은, 예를 들어서 자녀, 수증자가 이 채무를 떠안아서 갚아야 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증여한 부모가 지금 대신 갚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면 부담부 증여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일부를, 보도자료 나온 거 일부를 제가 다 설명드린 거였어요. 아마 이 책에는 훨씬 더 많은 게 있고, 좀 보도자료에 나온 것처럼 좀 많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도. 그래서 좀 이렇게 많이 좀 되면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책 자료를 제가 설명드릴 수는 없고, 나중에 이제 온라인 사이트 국세청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이게 충분히 뭐 공유도 해도 되고 누구나 아까 보도자료에 그랬잖아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 누구나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그러면 유튜브에서 설명해도 되겠죠? 백문백답 했을 때도 별말 없었으니까. 그래서 차후에도 충분히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나요? 양이 좀 많았죠? 양이 좀 많았는데 최대한 이거 뭐 나눠서 안 하고 그냥 뭐 뭘 나누세요 이거 한꺼번에 다 설명 드리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아마 제가 백문백답도 이렇게 영상 한 8개인가 9개로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책에 있는 내용이 물론 아주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고 좋긴 하겠지만 그 내용만 보고 여러분들 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또 거기에 약간 숨어있는 약간 함정 같은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물론 다는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이제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 공지사항은 제 유튜브 커뮤니티 게시글 좀 많이 봐주시고 블로그에다도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우리 그 옆에 이제 배지 있는 분들이 이제 멤버십 절친 분들인데 절친은 절세 친구들이라는 의미도 있고 말 그대로 친한 친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좋겠고 아니신 분들은 제가 기존에 했던 방식으로 유튜브는 계속 하고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고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알림 같은 거 있거나 새로운 영상 할 때 편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궁금하신 사항도 많이 있고 그래서 오늘 제가 끝나고 뒤풀이는 잠깐만 그래도 한 5분 10분 정도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좀 멤버십 특강 관련해서 몇 가지 또 공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장 질문 요거는 이제 제가 녹화 영상에는 올라가진 않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그래도 세금은 사전에 조심해서 납부 거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하시고 순간의 실수로 정말 어이없는 그런 소중한 재산이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뭐 여러가지 뭐 아쉬운 부분도 있고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으시겠지만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실이 이러기 때문에 뭐 현실을 계속 부정하고 불만만 제기해서 뭐합니까? 우리가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떻게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죠. 그쵸? 네, 채널 제네시스 박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추가 궁금하신 분들은 남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